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정말 고된 업종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일하는 내내 아픈 사람들을 마주해야 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거겠죠. 누구나 아프면 예민해지고 짜증나는 법인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직종이니까요. 저는 병동에서 입원 환자들을 돌보는 업무를 맡고 있어서 특히 더 힘겹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를 잡아준 말이 있습니다. 선의를 베풀면 보답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요. 그 말을 믿고 제가 먼저 환자들에게 웃으며 다가서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어느새 남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이해하는 이타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끝없는 구렁텅이에 빠져 고통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을 제 미래에서 저를 건져준 것도 바로 이런 이타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기에 이렇듯 거창하게 말하는 건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간 제가 겪은 거짓말 같은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지금도 약간 꿈을 꾼 것 같긴 하지만 말입니다. 남편과는 볼링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늘 여유로워 보이는 그는 씀씀이도 컸답니다. 어린 시절 가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은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 좀 민감했어요. 그래서 정기 모임 있는 날에 단체 회식 후 조용히 계산하고 나가 있는 그가 멋지게만 보였죠. 결혼할 때도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남편 명의로 번듯한 아파트를 하나 해주셨거든요. 그 집에 맞춰 혼수를 하느라 조금 버겁긴 했지만 그래도 즐거웠어요. 앞으로 내 인생에 가난이랄지 압류 딱지랄지 그런 건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저는 그것마저 좋았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 언제고 망할 수 있지만 직장인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게다가 제가 탄탄하게 돈을 벌고 있으니 혹여라도 남편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도우며 일어설 수 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도 너무 좋으셨답니다.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는데요. 아무 때고 오라고 해서 맛있는 걸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제가 바쁠 땐 경비실에 음식을 맡기기도 하고 정말 다정다감하게 챙겨주셨어요. 정말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이 집에선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도 했을 정도로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남편에겐 몸이 불편한 형이 한 분 계셨거든요.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개됐다고 하시는데 그 곁에서 아주버님을 묵묵히 챙기고 계시던 형님의 눈빛이 계속 걸리는 겁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의사소통하지 못할 때 눈빛을 보고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 편안한지 판단하곤 하거든요. 직업상 제가 좀 더 그런 것에 특화되어 있어서도 더 그랬을 거예요. 형님을 대하는 시어머니나 신우의 행동도 좀 이상했고요.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김치전을 했다며 먹고 싶으면 집에 놀러 오라며 전화를 하셨더군요. 마침 오픈날이라 냉큼 갔더니 신우도 와 있었어요. 우린 막걸리 한 병씩 옆에 놓고 따라 마시며 신나게 김치전을 먹었습니다. 갑오징어를 잘게 썰어 넣으셨던데 맛이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그때 슬쩍 형님 얘기를 물어봤어요. 어머님, 형님은 왜 매번 안 오세요? 걔, 걘 와봐야 뭐하니. 분위기만 깨지. 차가운 시어머니의 말씀에 제가 적잖이 당황하자 신우가 끼어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큰언님 바빠서 그렇죠. 작은 언니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쉬는 날이 없어요. 됐어. 와봐야 푼수만 떨지.
어머님의 냉정한 말씀에 제 호기심은 더욱더 증폭됐어요. 어머님이랑 형님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아유, 사이가 안 좋을 게 뭐 있니? 어른이랑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아랫사람 잘못 아니겠니? 큰애 얘기는 그만하자꾸나. 예의도 없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 아주 파렴치하니야. 신우가 피식 웃으며 그러더군요. 뭘 또 파렴치하니라고까지 해. 그 정도면 착하지. 엄마 성질 그렇게까지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흔치 않우. 어머님께서 역정을 내셨어요. 걔가 내 성질을 뭘 받아줬다고 그러냐? 서방을 잘 돌보길 하니 애를 잘 건사하길 하니 도통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애를. 그 후로는 형님에 대한 찜찜한 대화가 몇 번 이어지고 난 후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님께서 저와 형님이 단둘이 있게 두질 않는다는 사실을요. 어머니와 셋이 함께 있는 게 아니면 반드시 신우나 제 남편 혹은 아주버님이 우리 둘 사이에 함께였어요. 며느리가 2명이니 부엌일 하면서 도란도란 둘이 이야기 나누는 게 그것보다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말입니다. 뭔가 사이가 많이 틀어졌나 보다 생각하면서도 크게 신경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시숙이 응급실을 통해 우리 병원으로 실려왔더군요. 갑작스럽게 다리에 엄청난 통증이 와서 119를 통해 들어온 거라고 했어요. 전화를 받고 놀라서 응급실로 내려갔더니 시숙님이 누워 계시고 옆엔 5살짜리 조카만 앉아있더군요. 형님은 보이질 않았고요. 제가 얼른 접수하려는데 형님이 헐레벌떡 뛰어오시더군요. 동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진료를 받으려면 접수를 해야 해서요. 형님이 제게서 진료 카드를 받아들더니 급하게 써내려갔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새벽에 왜 형님은 구급차를 함께 타고 오지 않으셨을까? 어째서 5살짜리 조카만을 태워서 병원에 보낸 걸까 하고요. 제가 일하는 병동으로 돌아갔다가 동료 간호사들에게 상황을 얘기한 후 짬을 내서 응급실로 내려갔어요. 형님은 또 안 보이고 조카만 시숙님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준우야, 배 안 고파? 제가 아이에게 묻자 아이는 반쯤 감은 눈으로 말하더군요. 배도 고프고 졸린데 참아야 해요. 아빠가 아프니까 제가 지켜드려야 하거든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싶어서요. 엄마는 어디 가셨어? 엄만 밤에도 원래 집에 없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숙님 다리 통증은 다행히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발작 같은 거였죠. 마약성 강력 진통제이긴 했지만 약을 처방받았으니 이제 돌아가면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형님은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신 걸까? 왜 밤에도 집에 없다는 걸까 의아하긴 했지만 대놓고 물어볼 순 없었어요. 직원을 통해 아주버님 병원비 수납이 되지 않았다는 말에 제가 처리한 후 카카오 택시를 불러 아주버님과 조카가 편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왔습니다. 배고프다는 조카를 위해 근처 편의점에서 산 각종 간식도 잔뜩 들려서요.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형님에 대해서는 한참을 잊고 지내다가 대의 근무로 퇴근이 빠르던 어느 날 같이 맥주나 한잔 하자고 해볼까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형님 번호를 몰랐어요. 이전에 형님이 진료카드를 쓰며 보호자 인적사항에 자신의 번호를 적던 모습이 생각나 병원 시스템에 접속해 그것을 알아냈죠.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번호를 알아내는 데만 반년이 걸린 셈이더군요. 안녕하세요, 형님. 갑자기 전화드려서 놀라셨죠? 지난번에 저희 병원 오셨는데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형님 가는 모습도 못 보고 해서요. 아, 동서? 에이, 별소리 다 한다.
안 그래도 동서가 병원비 냈다고 해서 감사 인사하러 한번 찾아가려고 했어. 오늘은 시간 어떠세요? 오늘? 형님은 조금 곤란한 듯 보이더군요. 잠시 망설이시던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나중에 보자. 시간 내서 내가 곧 한번 연락할게. 오늘 밤에도 나가시려고요? 아픈 아주버님을 어린 조카에게 맡기고 또 어딜 나가시려는 건데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봐야 남의 가정사인데 선을 넘을 순 없으니까요. 이후 형님에게서 연락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연락은 굉장히 빨리 왔어요. 다음 날 새벽에 전화가 왔으니까요. 형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 동서, 혹시 자고 있었어?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형님. 형님은 우물쭈물하더니 굉장히 미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동서, 진짜 미안한데 지금 얼른 좀 와서 내 병원비 좀 내줄 수 있을까? 네? 어느 병원에 계신데요? 지금 동선의 병원이야. 바로 갈게요. 사정이야 나중에 들어도 되니 일단은 얼른 가서 정산부터 하자는 마음이었죠. 게다가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그러고 계신다고 하니 시간이 길어지면 괜히 말 나올 게 뻔했거든요. 지난번 시숙님 병원비도 뒤늦게 제가 내는 걸 수납 직원들이 좀 이상하게 봤었으니까요. 병원에 가는 길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혹시 형님도 병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밤 외출에 대한 것까지 머릿속이 복작복작해지고 말았죠. 출장으로 멀리 가 있는 남편에게 새벽부터 전화해서 이런 것까지 말하기도 좀 뭐해서 혼자 처리하기로 결심하고 발걸음을 서둘렀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납부터 하고 안으로 들어가 만난 형님의 행색은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맑은 이미지의 고운 인상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이재민 같은 느낌마저 들었거든요. 형님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셨죠. 제가 정말 와줄 거란 생각은 못 하셨다면서요. 어쩐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화할 곳이 오죽 없었으면 제게 하셨을까 싶어서요. 형님을 모시고 근처 설렁탕 집으로 갔습니다. 뭐라도 드시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뽀얀 설렁탕 국물을 한 숟가락 뜨려다가 말고 형님이 절 보고 말씀하셨죠. 고마워, 동서. 사실은 나 일하다가 쓰러져서. 형님이 눈물을 떨구시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럼 밤마다 일하러 나가셨던 거예요? 밤에 나 나가는 건 어떻게 알았어? 준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밤에도 없다고. 형님이 하며 탄식을 하더군요. 월세가 밀렸어. 석 달이나. 이렇게라도 안 하면 집에서 쫓겨날 형편이라 물류센터에서 야간 아르바이트하고 있었거든. 형님 낮에도 일하시잖아요. 애 아빠가 일을 못하니까 쪽잠 자며 이렇게 일해도 생활이 어려워.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힘든 상황인데 어머니는 왜 보고만 계신 걸까요? 저희에게 고가 브랜드 아파트도 턱턱 사주시는 분께서 말입니다. 준우를 위해서라도 도움을 주실 것 같은데 말이죠. 형님과 사이가 너무 틀어져서 그런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며 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디 도움 청하실 곳도 없고요? 결혼하고 친정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셔서 의지할 형제도 부모도 없어. 제가 형님 앞으로 음식을 좀 더 가까이 밀어드리며 말했죠. 형님, 일단 드세요. 금방이라도 또 쓰러지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형님과 우선 식사부터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쉬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 일단 잘 먹는 것부터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식사를 다 하고 커피를 마시며 형님이 말씀을 이으셨죠. 나 이혼하고 싶어.
너무 이혼하고 싶은데 형님이 이로 아랫입술을 짓이기셨어요. 아마도 사고로 몸이 불편하게 된 아주버님을 버리고 가자니 마음이 불편하신 거겠죠. 그렇다고 이대로 살기엔 경제적 고통이 너무나 클 테고요. 형님이 아등바등하며 돈을 벌러 다니는 그 사이에서 방치되고 있는 준우 때문에도 마음 아프실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그저 형님 손만 잡아드리고 있었습니다. 동서, 나 유산했었던 거 알지? 나 왜 유산했었는지 알아? 전 아무런 말 없이 그저 형님만을 응시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들어드리겠다는 마음으로요. 한창 열을 올리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던 형님이 갑자기 침울해지시더군요. 아니다. 이런 얘기해서 뭐해. 괜히 동서까지 답답하기만 하지. 그렇게 형님은 입을 꾹 닫아버리셨어요. 그렇다고 말하다가 끊는 게 더 답답하다고 하던 말씀 더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할 순 없었죠. 지난번이랑 오늘 이렇게 챙겨주고 도와줘서 고마워. 그때 사준 간식 준우가 엄청 좋아하더라. 정말 너무 고마워, 동서. 얼른 다시 일하러 가봐야 한다는 형님의 종종거리는 뒷모습을 보며 어쩐지 마음이 짠했습니다. 다름 아닌 저의 어릴 때 기억이 떠올라서였어요. 제가 준우보다 몇 살 더 많았던 때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고 수제 햄버거 가게를 차리셨어요.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셨던 아버지께서는 진짜 햄버거를 만들어서 팔아보고 싶다는 결의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수제 햄버거라니 당시엔 정말 낯선 메뉴였거든요.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어렵게 자리를 잡아 시작한 지 반년 만에 고정적으로 배달하는 곳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란 희망을 품었을 때 배달된 햄버거를 먹고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예요. 입원한 사람만 5명이라고 하면서요. 당시 그곳에 배달이 들어가는 업체는 아빠의 수제 햄버거 외 2곳이 더 있었어요. 그중 가장 의심을 받았던 게 아빠 가게였습니다. 입원한 5명 중 4명이 햄버거를 먹었다고 했으니까요. 전수조사를 해보니 햄버거엔 문제가 없었어요. 당시 한 사람이 돌떡을 가져와서 나눠 먹었다던데 그게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죠. 하지만 우리의 배달 계약은 무효화됐어요. 억울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가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으니 따라야 한다고 하더군요. 큰 고정 수입처를 잃은 우린 한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당시 살던 집의 월세가 밀릴 만큼이요. 그때 형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엄마도 아빠도 밤에 나가 또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있는데 집에서 쫓겨날 순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은 2분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지만 형님에겐 지금 힘을 보탤 그 누구도 없는 상황이라는 게 더 안타깝더군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냥 눈 감고 모른 척 할까 아니면 도울까. 그렇게 고민은 계속됐어요. 병원에서 환자를 도와줄 때와는 다른 영역이니까요. 업무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과 가족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과는 온도차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형님을 도와줘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어린 조카 준우였죠. 계속되는 번뇌에 그날은 저도 모르게 형님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형님네 동네였거든요. 피식하고 웃음이 나더군요. 제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거든요. 뭔가를 말하려다가만 형님의 모습, 배고프다던 준우의 모습까지요. 그때 동네 꼬마들이 저들끼리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우 또래겠다 싶어서 유심히 보게 됐죠. 야, 야 이 거지야. 너네 집엔 이런 것도 없지?
한 아이가 뭔가를 손에 쥐고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아이가 낄낄거리며 말하더군요. 얘네 아빠 제대로 걷지도 못하잖아. 다리를 이렇게 질질 끌면서. 누군가의 걸음을 흉내내는 모습이 너무나 악질이더군요.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잔인하구나. 혀가 내둘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흉내내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니 아주버님의 걸음걸이와 너무도 흡사했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놀림을 당하고 있는 아이가 바로 준우였어요. 관망자처럼 아이들을 쳐다보던 저는 삽시간에 아이들 사이를 끼어들었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제가 소리치며 달려드는데도 준우를 놀리던 녀석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왜요? 얘네 아빠 병신 맞거든요. 준우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어요. 어느 누구라도 사고를 당하면 한순간 장애를 갖게 될 수 있어. 넌 언제까지고 멀쩡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가족들은 언제까지고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친구를 놀리는 거냐고. 이성을 잃고 말았죠. 어른으로서 좀 더 성숙한 태도로 말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는 그렇게 올곧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줌마가 뭔데 이래요? 아이들의 반응 역시 제가 예상한 것과 너무도 달랐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얘네 곧 집에서도 쫓겨나는 거지 맞다고요. 아줌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의 얘기에 왜 끼어들어요? 그 말에 제가 준우를 당겨 감싸 안으면서 말했어요. 나 준우 작은 엄마야. 그리고 준우 집에서 안 쫓겨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줄래? 아이들이 입술을 삐죽이며 저를 흘겨보더군요. 너희들 집이 어디니? 부모님들 좀 배워야겠다. 어떻게 친구의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놀릴 수 있는 건지 어른들끼리 얘기 좀 해봐야겠어. 그러자 아이들이 잽싸게 도망가더라고요. 한숨을 쉬고 준우를 쳐다봤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을 때 준우의 행동이 더 가슴 아팠어요. 괜찮아요, 작은 엄마. 그냥 쟤들 심심해서 저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재미없어져서 금방 그만두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니 집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도 못난 저는 며칠이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에서 하듯 형님께도 선의를 베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 준우를 위해서라도요. 결심하자마자 전 제 비상금 통장에서 200만 원을 인출했어요. 월세까지 밀릴 상황이면 다른 공과금도 밀려 있을 게 뻔했거든요. 괜히 섣부르게 통장으로 돈을 넣으면 여기저기서 자동 인출되는 바람에 정작 월세를 낼 돈은 남아있지 않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들고 직접 형님께 찾아갔죠. 형님께 이 돈으로 바로 월세 내라고 하면서요. 그간 밀린 거 이거면 되냐고 했더니 형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쩌면 준우에게서 어릴 적 제 모습이 보여 더 도와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형님은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주인집 할머니에게 봉투를 드리더군요. 제 가슴이 다 시원해지는 듯 했어요. 이때까지도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 돈 200만 원이 제 인생을 구제해 줄 거란 사실을 말이에요. 선의를 베풀면 보답이 돌아온다던 제 모토 기억나시나요? 이 말이 저의 이런 생각을 완벽하게 구현해 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괜찮다는 저를 데리고 형님이 근처 치킨집으로 가시더군요. 맥주를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신 형님이 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살던 사람은 아니었어. 결혼 전에 성실하게 일해서 1억 7천을 모았었고 결혼하고 나서 다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저는 형님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행복해지시면 되죠. 형님은 조금 비장해진 표정으로 말했어요. 동서, 절대 시댁 식구들 믿지 마. 서방님도 믿지 말고 쪽박 찰 수 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은 제게 그간 있었던 사실을 모두 말씀해 주시더군요. 정말 믿지 못할 사실들을 말이에요. 지난번 저에게 말하려다 말았던 그 엄청난 사실들이 형님을 통해 제게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서,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 사줬지? 그것도 상당히 비싼 아파트로. 네. 형님이 피식 웃으시더군요. 등본 떼봤어? 정말 서방님 이름으로 된 집인지? 나한테도 그렇게 말했었거든. 남편 명의로 집을 사준다고. 그 집에 맞게 열심히 혼수를 채웠지. 버거웠어도 행복했어. 근데 알고 보니 그 집 월세였던 거야, 월세. 그때부터 지금까지 난 이렇게 월세 내느라 버둥거리며 살고 있고. 저는 충격으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형님 말씀대로 등기부 등본을 떼볼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왜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해보지 않았을까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들어가도 손쉽게 확인 가능한 건데. 게다가 도련님, 그냥 회사원인 걸로 알고 있지? 회사에 가본 적은 있어? 이번엔 또 뭘까 싶어서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군요. 나도 내 남편 그냥 보통 회사원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다단계로 사기치는 놈이었던 거야. 저 사람 다리가 왜 저렇게 된 줄 알아? 남들 돈 사기쳐 먹고 피해자들 피해 도망 다니다가 차에 치여서 저렇게 된 거라고. 형님은 맥주를 한 잔 더 벌컥벌컥 마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고요. 서방님도 전에 내 남편 하던 것과 같은 일 하고 있었을 거야. 한번 알아봐.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이때까지도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주길 바랐죠. 형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시모가 제일 악질이야. 음식 솜씨 좋아서 전에 식당을 한 적이 있거든. 주변 사람들 모아서 개를 크게 하더라고. 문제가 생길 줄 알았지. 그 여자가 어떤 여잔데. 결국 대단한 우리 시모가 갯돈을 들고 튄 거 아니겠어? 잡혀서 빵에서 살다 나왔잖아. 1년 반쯤 살았지 아마. 전과자야 그 여자. 그때 그 여자가 해먹은 돈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몇몇 있었을 정도였어. 뭐라고요? 그뿐이 아니야. 나 유산시킨 사람도 바로 시모였어. 주는 낳기 전에 임신했을 때 그때 내가 돈 안 해준다고 찾아와서 발로 배를 차고 주먹으로 등을 치고 뺨 때리고 그렇게 유산된 거야. 시모가 나 폭행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들어 정신이 없었지만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형님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형님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 저들끼리 웃으며 하는 소리 들었어. 새로운 먹잇감이 나타났다고. 이제 숨 좀 트이겠다고.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걷다 말고 그 자리에서 우뚝 서서 모바일용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봤어요. 그런데 형님 말이 맞더군요. 그 길로 친정으로 가 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도 말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봤는데도 집의 명의는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의 것이 맞았어요. 엄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랑 약속한 거 2가지. 그건 지키고 있지? 비장한 표정으로 묻는 엄마를 향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에 저는 몰랐어요. 부모님이 제게 결혼 허락 조건으로 내걸은 2가지 때문에 결국 제 삶을 이 구렁텅이에서 빠르게 빼낼 수 있을 거란 사실을요.
결혼 전 부모님께 남편을 소개해드렸을 때 두 분은 어쩐지 개운치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저는 남편에게 온통 마음이 뺏겨 있었던 터라 두 분의 그런 태도가 달갑지 않았어요. 괜히 트집을 잡으려고 이러시나 퉁퉁한 마음도 들었죠. 말려도 안 될 거라는 걸 직감한 저희 부모님은 앞서 언급했듯 제게 두 가지 조건을 내걸으셨어요. 첫째, 혼인신고하지 말 거. 일단은 법적 부부로 묵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시댁에서 집을 사준다고 하니 신혼부부 대출에 서류를 낼 일도 없지 않니? 이렇게 설득하시던 엄마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선명하네요. 두 번째는 결혼 후 최소 1년 동안 임신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알겠다고 하자 엄마는 제 손을 잡고 근처 산부인과로 가셨죠. 그리고 팔뚝을 미세하게 절개해서 임플란론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게 했답니다. 3년간 피임 효과가 있는 보조장치였어요. 덕분에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임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다닌다는 회사가 남을 등쳐먹는 다단계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차피 물건들도 챙겨야 했고요. 오늘 그 사람이 출장해서 돌아오는 날이거든요. 형님 말대로 부모님은 남편 회사로 직접 가보겠다고 하셨고요.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이미 출장해서 돌아와 있더군요. 당신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다정한 말투로 그가 저를 안으며 꽃다발을 안겼습니다. 이전과 같았다면 전 정신 못 차리고 행복해했겠죠.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지만은요. 좀 바빴어. 병원에 갑자기 비상이 걸려서. 하긴 병원 일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하겠다. 당신 피곤해서 어떡해? 표정 관리가 잘 되진 않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쉬면 되지. 그보다 당신 출장 갔던 일은 잘 하고 온 거야? 멀리까지 가서 누구한테 사기를 치고 온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며 물어보았죠. 그러자 그가 해맑게 웃으며 그러더군요. 아주 잘하고 왔어. 그보다 여보, 갑자기 미안한데 이 집 말이야. 당신이랑 공동명의로 할 테니까 당신 이름으로 6천만 원 대출 받을 수 있을까? 어이가 없더군요. 결국 형님 말이 다 맞았던 거예요.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엄마가 하시던 일이 뭔가 좀 꼬였나 봐. 알지? 이 아파트 얼마짜린지. 그깟 6천 별거 아니야. 어차피 공동명의로 넘기면 당신한테 한 4억 정도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큰 돈을 어머니가 나한테 왜? 복잡하게 공동명의로 돌리지 말고 차라리 집을 담보로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게 낫지 않아? 남편이 순간 당황하더군요. 그건 좀 어려워. 왜? 설명하기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 제가 집의 등기부 등본을 그의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무슨, 명확한 한 가지 이유가 있겠지. 이 집이 네 명의가 아니라는 거. 남편의 눈이 순간 휘둥그레지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왜 놀라? 이까짓 거 요즘 모바일로도 다 볼 수 있는 간단한 건데 내가 안 속을 거라고 예상 못해서 놀라는 건가? 무슨 소리야 여보. 이거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이거 지금 우리 먼 친척 어른 명의로 되어 있는 건데 당신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겠다. 예전부터 좀 얽힌 재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몇 가지 명의가 좀 엇갈렸거든. 그분 재산 중에 내 명의로 된 것도 보여주면 나 믿겠어?
이렇게 또 사기를 치려고 하더군요. 실제 사기꾼을 모티브로 만들었다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그 사기꾼이 영화 속에서 한 말이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던 말. 제가 형님에게 진실을 듣지 않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면 믿고 싶었을 거예요. 남편이 거짓을 말할 리 없다고 믿다가 결국 사기당해서 만신창이가 됐겠죠. 형님처럼 말입니다. 그때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형님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다 맞아. 여기 제대로 된 회사도 아니고 무슨 유령 회사 같은데 서류 조각이 날라다니고 아유 정말. 알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을 향해 말을 이었어요. 설마 했는데 당신 다단계 회사 관리자가 맞나 보네. 사람들 등쳐먹고 물건 비싸게 팔다가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사무실 비우고 날라버리는 그런 거. 이번에도 정리할 타이밍인가 봐. 지금 사무실이 휑하다는데. 남편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이러는 거냐고 지금. 아니야 여보. 오해야 오해. 우리 결혼이 오해였던 것 같다. 혹시 더 설명할 거 있어? 내가 또 알아야 할 거라던가. 남편이 횡설수설하기 시작하더군요. 당황한 나머지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향해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혼인신고 안 되어 있는 거 알지? 아직 아기도 없고. 정말 하늘이 날 도왔네. 내가 해온 혼수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다 처리할게. 그렇게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남편이 절 잡더군요. 뭐라고? 우리가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험악한 표정이 곧 한 대 치기라도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무덤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야 우리. 동거 몰라? 그리고 그에게서 팔을 잡아채고 몸을 돌렸죠. 제발 여보, 당신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이러는 거야 지금? 낮게 울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소름이 끼쳤어요. 끝까지 이럴 요량인가 보더군요. 그럼 모든 걸 걸고 솔직하게 나한테 숨기는 거 없다고 말할 수 있어? 단숨에 대답하는 그를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대체 저는 어떤 사람과 살아왔던 걸까요? 제발 사람답게 살아. 저는 그대로 집을 빠져나왔어요.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에도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다시 그 집을 방문해 제 물건들과 각종 가전제품, 가구를 뺄 때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끝이구나 허탈하기도 하더군요. 담담하게 적고 있지만 이 시기에 제 마음을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또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로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혜로운 부모님 덕으로 똥물에 몸을 완전히 적시진 않았다는 감사를 꾸역꾸역 해대면서요. 형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형님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기에 터벅터벅 형님 댁으로 갔다가 저는 입을 다물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시모가 난동을 부리고 있었거든요. 형님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며 악을 바락바락 썼습니다. 네 년이 다 말했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 순진하고 멍청한 게 그렇게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어. 왜 말했어? 머리에 돌만 든 게야? 네 년 때문에 우리가 입은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이래서 둘이 붙어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감히 네가 초를 쳐? 살림살이 마구 던지고 부수는 그 모습을 어린 준우가 멀거니 다 보고 있더군요. 구경하는 그 누구도 그 작은 어린아이 하나 지켜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얼른 달려가 준우를 품에 안았어요.
제가 누군지 확인하더니 준우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작은 엄마.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 그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경찰에 전화해서 시모를 신고했답니다. 신고하는 중에 시모가 쩍소리 나도록 형님의 뺨을 때렸어요. 그러자 형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팔을 뒤로 빼 풀스윙으로 시모의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작은 몸집의 시모가 뒤로 나가 떨어지더군요. 시모가 곧장 일어나 형님에게 달려들자 형님이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야 이년아, 이거 안 놔? 넌 애미 애비도 없냐? 그래, 없다. 나 천에 고아라는 거 알아서 니들이 그렇게 더 빨아먹은 거 아니야. 이 벌레만도 못한 거사. 형님이 한 손으로 시모의 머리채를 잡은 채 다시 한번 뺨을 억세게 치더군요. 그동안의 울분이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순경들에 의해 경찰서에 끌려가서도 시모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자기는 죄가 없다고 울부짖었어요. 꼴이 참 볼만했답니다. 한쪽 눈은 멍이 들고 머리는 다 쥐어 뜯긴 채로 옷은 늘어져 있었거든요. 형님과 시모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경찰서에 와서야 알아채더군요. 시모는 날 보자마자 오해라며 자기랑 얘기 좀 하자 비굴하게 굴었고 형님은 씩 웃으셨어요. 형님의 그 모습이 어쩐지 멋져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시모와 형님 그리고 저를 한 사람씩 면담했어요. 그리고 상황을 알게 된 경찰이 제게 그러더군요. 정말 귀인을 만나셨네요. 형님이라는 저분 지금 신용불량자예요. 죄다 뜯겼어요. 이 정도면 사람이 돌만하지, 돌만해. 신용불량자라니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 될 수 있었기에 더 참담했죠. 제가 형님의 월세를 대신 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형님이 그 돈을 받고 제 마음의 감동에 진실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쌍방폭행입니다. 이 건은 이렇게 사건 마무리될 거예요. 형님 보호자로 경찰에서 형님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시모가 절 보더니 소리치며 욕하더군요. 오해라며 잠깐만 얘기하자고 비굴하게 굴 땐 언제고 제가 안 받아줄 것 같으니 태도를 확 바꾼 거였어요. 야, 네가 내 아들이랑 갈라서?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네가 감히 어떻게 이래? 제가 유치장에 있는 시모를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말했어요. 어머님, 그간 잘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은혜를 하도 많이 입어서 저도 은혜 갚으려고 착한 일 하나 있는데 뭔지 알려드려요? 저도 이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이었으니까요. 제 태도에 시모가 잠시 주춤하더군요. 이런 건 예상치 못했나 봅니다. 그런 시모를 보며 제가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귀하게 키운 어머님 둘째 아드님 개과천선하시라고 방금 경찰관님께 다단계 사기로 신고했거든요. 새로 태어난 아드님과 꼭 행복하세요. 그러자 옆에서 형님이 어머님을 향해 침을 퇴뱉더니 말하더군요. 사람 거죽을 덮고 태어났으면 최소한 사람 비스무리하게라도 살던가. 나한테 처맞으니 어떻디? 요 사기꾼이여나. 사기꾼이라니. 대체 누가 사기꾼이라는 거야? 너 말 다 했어? 어이 형사 양반, 이거 모욕죄 아닌가? 멀찍이 있던 형사 한 명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사기꾼인 건 사실이지. 시모가 목청을 키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사실이라도 남들 앞에서 저렇게 말하면 그것도 모욕죄 되는 거 아니었어? 이봐, 전연 좀 신고해주라고 형사 양반. 어이! 눈에 까만 멍이 든 시모가
분노로 덜덜 떨더군요. 그러자 형님이 조금 전 제 흉내를 내며 공손히 말했어요. 저도 어머님께 입은 은혜가 많아서 보은하기 위해 어머님 첫째 아들과 이혼 신청했어요. 귀한 두 아드님 끼고 사실 수 있게요. 아, 둘째는 일단 빵부터 다녀와야겠네요. 그리고 고개를 젖히고 시원하게 웃으시더군요. 저도 형님을 따라 큰 소리로 웃고 곁에 있던 경찰관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은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너무 시원하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것 같고 온몸에 쌓였던 화가 다 녹아내린 것 같다면서요. 이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힘내서 다시 살아보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제 남편은 결국 감옥에 갔고요. 형님은 이혼하셨어요. 형님이 파산 신청을 하고 개인 회생을 하는 동안도 옆에서 제가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형님은 늘 제게 고마워하셨어요. 이렇게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동서 덕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형님, 제가 입은 은혜가 훨씬 더 커요. 그러자 형님이 웃으며 그러시더군요. 우리 미친 시모는 우리가 갚은 은혜에 지금쯤 행복 터지고 있으려나? 형님의 남편이던 아주버님도 결국 구속됐다고 하고 그 집은 온통 전과자 집안이 됐더군요. 그런 사람들인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행복을 꿈꿨던 것이 아득히 먼 과거의 일인 것만 같습니다. 되짚어보면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없어도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책할 때마다 형님은 그러세요. 나처럼 잃을 거 다 잃고 바닥까지 치고 나서야 빠져나온 사람도 있는데 동선 훌륭하지 뭔 소리래. 다 형님 덕분이죠. 형님 없었으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당했을 텐데 형님은 제 은인이세요. 아시죠? 이렇게 저희는 친자매처럼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준우와 함께 키즈 카페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도서관도 가면서 우리는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있어요. 그간의 사정 얘기를 모두 들으신 부모님께서도 저희 형님을 무척 아끼신답니다. 집 근처에 사둔 작은 빌라를 형님과 준우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계세요. 형님은 죄송해서 안 된다며 매달 이것저것 맛있는 걸 사오고 있고요. 돈으로 가져와도 두 분이 영 받아주질 않으시거든요. 매달 말일에 형님이 사오는 음식 몇 가지와 엄마가 준비한 음식들로 파티를 하고 나면 부모님께선 준우에게 이런저런 선물을 주곤 하십니다. 정말 친손주처럼 대해주고 계세요. 가족이 없는 형님은 이런 일상이 꿈만 같다며 눈물을 훔치곤 하시고요. 동서, 나 정말 큰 욕심 없어. 그냥 지금처럼만 나하고 가끔 맥주나 한 잔씩 해주고 준우 얘기 들어주고 그러면서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 가족이 없는 나한텐 동선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호사스러워. 이런 시간 더는 갖지 못하게 되는 날 오더라도 동서는 나랑 꼭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주기다. 알았지? 형님은 참 눈빛이 좋아요. 제가 처음 알아본 것처럼 말이에요. 금방이라도 또 눈물을 쏟을 것 같은 형님을 향해 제가 말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형님이 그렇게 다 하시면 어떡해요. 저 버리지 말고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형님. 형님이 절 나 몰라라 하는 순간 제가 어디서 또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안 그래요? 나의 구세주님? 가장스런 제 말투에 형님이 활짝 웃으시더군요. 형님은 이제 개인 회생이 거의 다 끝나가요. 준우가 유치원 가 있는 동안에만 일하고 저녁과 밤엔 함께 지내고 있고요. 저는 형님과 계속 이렇게 가족처럼 친구처럼 언니 동생하며 잘 지낼 거랍니다. 제 얘기를 듣고 형님이 그간 그 가족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걸 두고 답답하다고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세상에 믿고 의지할 누군가가
단 한 사람도 없을 때 느끼는 그 막막함을 알지 못하기에 저는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님이 알려준 것들이 모두 진실이고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부모님이셨으니까요.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전 어떻게 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려웠던 시절의 기억을 잊지 않고 형님의 고통을 공감했던 저 자신은 많이 칭찬해주고 싶어요. 형님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보고 절 살려주셨을 테니까요. 그런 말이 있대요. 아직 사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말이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사기꾼을 피해간 게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아서 그런 사기꾼들의 눈에 안 띄었다는 뜻이겠죠. 앞서 적은 것처럼 오죽하면 그 유명한 사기꾼이 그런 말까지 했을까요? 작정하고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형님도 저도 이제 자책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나 싶어서요.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며 살면서 제 얼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늙고 볼품없는 외모도 속상했지만 사실 가장 속상한 건 그렇게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 나이 먹도록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내 집 하나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는 사실 동네에서 알아주는 졸부집 며느리였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좋게 말해 대부업이지 사실 돈놀이를 하시는 분이셨죠. 시장 사람들이나 농사 짓는 순진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받는 일을 아주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셨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주 악독하다고 소문난 분이셨죠. 그런 집안에 제가 어떻게 시집을 가게 되었냐고요? 사실 저희 친정은 시댁과는 전혀 다른 집안이었어요. 2대째 교육자 집안으로 할머니 그리고 저희 아버지까지 모두 다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순진한 동네 사람들한테 이자 장사나 하는 집안에 자식을 시집 보냈을까 싶지만 사실 저는 팔려온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요.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가 20살만 넘어도 시집 보내라고 이 집 저 집에서 중매가 들어왔어요. 저야 그래도 아버지께서 대학이라도 보내주셔서 졸업이라도 한 거였죠. 그런데 졸업하자마자 선도 아니고 지금 당장 식을 올리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당장 시집을 가야 하는 이유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난리를 쳤었던 빚쟁이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몇 개월 전에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대부업체 직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우르르 찾아왔습니다. 사실 말이 대부회사였지 이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깡패들이나 다름없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지금까지 빌린 이자가 얼만 줄 알아? 아버지가 빚을 졌으면 당연히 아들이 갚아야지. 지금 당장 조의금 받은 거 다 내놔. 안 그러면 학교 찾아가서 당신 아버지가 노름빛 산더미라는 거 소문내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의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하고 무서워서 어머니 뒤에 숨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께서는 가족들 모르게 오랫동안 노름을 하셨더라고요. 평생 농사만 지어오신 시골 할아버지가 노름빚을 졌으면 얼마나 졌겠나 싶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노름을 하시면서 빌려온 돈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늘어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빚 갚을 돈이 없어서 저더러 사채업자 집안에 시집가라는 소리가 말이 돼요? 할아버지 땅 있잖아요. 그거라도 다 팔아서 갚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때는 충분히 가능한 혼사였습니다. 워낙 살기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제 밑으로 넷이나 되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연금에 아버지가 벌어오는 월급 가지고 간신히 먹고 살았죠. 그 와중에 저 대학까지 졸업시킨다고 아버지는 은행 빚까지 있으셨으니까요. 집안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고집 피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 할아버지 빚이라도 해결이 돼야 아버지도 한시름 놓으실 테니까요. 제가 승낙을 하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결혼식 준비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남편 얼굴은 결혼식 한 달 전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봤어요. 처음 남편을 만난 날을 저는 50이 넘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이었거든요. 식당 안에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셨어요. 왜냐면 제 남편 될 사람은 장애인이었거든요. 다리가 한쪽밖에 없었죠. 악덕하기로 유명한 삽채업자가 그 많은 빚까지 없애주며 장남을 결혼시키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아들에게 피치 못할 장애가 있고 홍기는 꽉 찼으니 시아버지께서는 어떻게든 아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마땅한 며느리감을 찾던 중 제 이야기를 듣고 적당하다 싶었던 겁니다.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사돈댁이 교육자 집안이라 그런지 며느리 될 아이가 차마니 아주 마음에 드네요. 거기다가 대학을 나와서 그런가 아주 지성이 온몸에 흐르네요. 여자가 대학물은 먹어서 뭐해요. 괜히 머리 좋으면 쓸데없이 돈만 많이 들고 말만 많지. 이에 편내가 사돈딸 분들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사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무식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하는 소리니까. 우리 애가 공부만 하던 애라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희야말로 부족한 딸 잘 부탁드려요. 부족하기는요. 우리 집안에 대학물 먹은 사람이라고는 우리 며느리가 처음인데. 제가 알아서 아주 사모님처럼 떠받들어 모셔야죠. 딸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마음 푹 놓으세요, 사돈. 이미 결혼식 날짜는 잡아놓은 상태였고 빚도 다 정리가 되었으니 결혼을 미룰 방법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결혼식 날까지도 제 손을 붙잡고 꾹 참고 살라고 하셨어요. 지금처럼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그 대궐 같은 집에서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결혼식 전날까지 펑펑 울었습니다. 시집가기 싫어서요. 아무래도 만남이 만남이다 보니 처음부터 제가 돈에 팔려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생 장애인 남편 뒤지다거리만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됐죠. 그런데 제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달랐어요. 남편은 재주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재단에서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와 결혼하면서 시아버지께서 세금 문제로 저와 남편의 명의로 작은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그 건물은 사실 시아버지 이미지 세탁용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사실상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저는 매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장모님께 들었는데 당신 어릴 때 울다가 카스테라만 보면 눈물을 뚝 그쳤다면서. 집에서 심심해서 내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먹어볼래? 카스테라를 집에서 만든다고요? 난 친구도 별로 없고 집에서 지낸 시간이 워낙 많아서 혼자 음식 만들면서 노는 걸 좋아했어. 카스테라뿐만 아니라 웬만한 건 다 만드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지금이야 음식도 만들고 집안일 하는 남자들이 흔하디 흔해졌다지만 그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결혼하기 싫어서 펑펑 울었던 게 미안해질 만큼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난 이후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남편과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들을 하며 알게 됐는데 남편은 선천적으로 장애인은 아니었더라고요. 후천적으로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거였어요. 남편이 중학생 때 친구들과 산에 놀러 갔다가 미끄러운 돌을 밟고 산 아래로 떨어졌대요. 다행히 3일 만에 구조대가 왔지만 3일 동안 바위 사이에 끼었던 다리 부분이 괴사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절단밖에 방법이 없어서 오른쪽 무릎 아래를 모두 다 절단한 것이었죠. 저는 남편이 좋아질수록 앞으로 저의 결혼 생활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어요. 물론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시댁이 문체가 많은 집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일하는 장애인 재단이 생각보다 문제가 많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워낙 욕을 많이 먹는 일이다 보니 이미지 세탁용으로 재단을 이용하고 계신 줄은 알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재단 돈 가지고 세금 세탁하시는 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동네 사람들 등쳐먹는 것도 모자라서 저 같은 장애인들까지 이용하시는 거 양심에 안 찔리세요? 내가 찔리긴 왜 찔려?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네가 나 아니면 어디 가서 재단 이사장 자리에 앉아 보겠어? 저 이사장 자리에 앉고 싶다고 한 적 없어요. 어차피 제가 하는 일도 없잖아요. 이 동네 졸부들 재단에 기부한답시고 그 돈 받아서 세금 세탁해서 다시 돌려주려고 그렇게 저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 졸부들이 우리 뒤 다 봐주니까 우리도 안전하게 사업하는 거 몰라서 그래? 그게 다 상부상조라고. 하긴 너처럼 마음 약한 놈이 뭘 알겠어. 하기 싫으면 당장 그만둬라. 너 아니어도 이사장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 많다. 그래요. 매일 그 다리로 사진 찍히러 나가는 것도 힘들 텐데 그게 불만이면 나한테 넘겨. 난 아버지가 돈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도련님은 밖에서 깡패들만 상대하시니까 재단 일을 너무 모르시네요. 형 정도로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으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도련님은 감히 꿈도 못 꾸죠. 형수,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다리 하나밖에 없는 형보다 뭐 못났다는 얘기예요? 어머, 내 얘기가 그렇게 들렸어요? 그럼 그게 맞나 보죠 뭐. 애미 너, 지금 감히 내 아들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똑똑하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기고만장해졌구나. 아, 다들 시끄러워. 애미 말 틀린 거 없다. 작은 놈보다야 큰 놈이 그래도 머리 돌아가는 게 훨씬 낫지.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언제나 도련님을 더 챙기시면서 편애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님께서는 매일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욱하는 도련님을 신용하시지 않는 눈치였죠. 도련님은 남편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거든요. 남편은 장애가 있다는 것 말고는 단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도련님은 달랐어요. 매일 룸사롱이나 들락거린다고 시아버지에게 혼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하는 일이라고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고 떼인 돈을 받으러 다니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사실 말이 좋아 관리지 깡패 두목이나 다름없었죠. 거기다가 하는 짓도 깡패나 다름없었어요. 수준이 아주 밑바닥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왔을 때 저를 희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형수, 아유, 오늘은 얼굴이 아주 탱글탱글 뽀얀 게 우리 형이 다리는 못 써도 다른 데는 아주 쓸만한가 봐요. 도련님,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말 좀 가려서 하시죠.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아버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역시 우리 잘난 형수는 대학물 드셔서 그런가. 잔소리하는 것도 참 우아하세요. 나도 우리 형수처럼 고고하고 우아한 마누라랑 살고 싶네. 그게 어디 쉽겠어요? 똑똑한 마누라가 두루님이랑 말이 통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뭐예요? 형수! 저번부터 자꾸 나 무시하는데 형수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고작 빚 때문에 다리 없는 남자한테 팔려온 주제에. 네, 맞아요. 나 팔려왔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팔려오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제가 어디 가서 저렇게 좋은 남편 만났겠어요? 사실 저는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무식하고 천박한 게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환배에서 나왔는데 제 남편과는 어쩜 저렇게 다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아버지의 사업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사업까지 손을 대셨죠. 오래되고 낙후된 동네를 건설회사와 손잡고 재개발하겠다고 동네 사람들을 선동하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도련님이 큰 사고를 쳤습니다. 그 사고로 제게 동서가 생겼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아직 집에 들어오실 시간이 안 됐는데도 급하게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새빨개진 얼굴로 도련님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식사 중이라 주방에 있다고 했죠. 그러자 시아버지는 제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달라고 하시더니 씩씩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 왜 이래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갑자기 빗자루를 왜 때리고 그래? 너 이 새끼야! 하필이면 지금 이 중요한 타이밍에 그 거지 같은 집구석 딸내미를 임신시켜? 그래놓고 지금 밥이 넘어가? 그렇게 여자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더니만 도련님은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더군요. 동네에 오래되고 유명한 순댓국집이 있습니다. 그 가게가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재개발 지역에 알박기를 하고 안 나가고 있는 집 중 하나였죠. 저도 그 집을 아는 게 할머니께서 혼자 몸으로 아들이 버리다시피 두고 간 손녀를 혼자 키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녀가 할머니를 도와 가게 일을 함께 돕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글쎄 도련님께서 그 집 단골이었답니다. 거기다가 그 순진한 손녀를 임신까지 시켰다네요. 임신한 여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주 막무가내인가 보더라고요. 술을 잔뜩 먹고 재개발 현장에 나타나서는 소주병을 바닥에 마구 던져대며 시아버지께서 자기 어머니 가게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자기 딸 인생까지 망쳤다며 보상 안 해주면 불질러버리고 깽판을 찔 거라고 난리를 피웠다네요. 아버지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하는 말을 믿어? 자기 딸 팔아서 어떻게든 한몫 제대로 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냥 몇 푼 주고 보내. 아버지 돈 많잖아. 이 미친 새끼가. 내가 그걸 몰라서 이러겠어? 그래서 처음 왔을 때 돈 주고 대충 해결하려고 그랬더니만 이 아비라는 작자가 오늘 재개발 현장에 나타났다니까? 몸에다가 석유 한 통을 다 붓고 라이터까지 들고 기자들 앞에서 쌩쇼를 했어. 시아버지는 질릴 대로 질린 얼굴이었어요. 재개발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기자들까지 나서서 안좋은 기사가 흘러나오면 아무래도 사업상 일이 틀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는 임신한 여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아이도 책임지고 가게도 지금 당장 이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설마 사돈이 하는 사업에 죄를 뿌리겠어? 내가 새로 건물 올라가면 거기에 제일 좋은 자리에 순댓국집 차려준다고 할 테니까 넌 잔말 말고 장가갈 준비나 해라.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사실 빚 때문에 시집 온 제가 할 말은 아니었지만 이 집 아들들의 혼사는 언제나 이렇게 어이없게 이루어져 버리는군요. 그런데 저와 동서가 될 여자의 친정아버지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게 저희 부모님만큼이나 딸을 가지고 장사를 하셨더군요. 재개발 이후 고작 가게 하나 받자고 그 난리를 친 게 아니라면서 아예 현금을 돈을 요구했대요. 당시에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는 돈을 말이죠. 이미 동네는 재개발하겠다고 다 파헤쳐진 상태였으니
시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동선의 아버지 요구를 들어주셨더라고요. 저는 처음 동서를 만난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결혼 전 인사를 하러 집에 왔었는데 동서는 입덧이 심한지 음식도 먹질 못하고 얼굴에 핏기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까 식사할 때 보니까 아무것도 못 먹던데 이거 내가 무친 생채예요. 집에 가져가서 입맛 없을 때 밥에 쓱쓱 비벼 먹어요. 새콤해서 먹을만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을게요. 제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저는 동서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어쩌다 저렇게 어여쁜 사람이 우리 도련님 같은 남자를 만났을까 싶어서요. 저는 동서를 만나기 전부터 이상하게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둘 다 기구한 팔자라 우리가 닮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도 저는 남편을 만나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으니 서방님도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동서와 정신 차리고 앞으로라도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변하질 않더군요. 서방님은 결혼식을 올리고 처자식이 생기고도 조금도 나아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망나니가 되어갔죠. 동서는 조카를 하루 종일 돌보느라 힘들 텐데도 매일 밤 집에 들어오지 않는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그러다 말겠지 싶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날씨가 추운데 동서가 거실에서 서방님을 기다리다 잠들었는지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더라고요. 동서, 일어나봐. 추운데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서방님 오늘 안 들어오실 것 같아. 피곤할 텐데 얼른 방에 들어가서 자. 형님, 이 사람 오늘도 안 들어오나 봐요. 그러니까 왜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기다리고 있어. 동서도 매일 아기 보느라 피곤하잖아. 잠이라도 푹 자야지. 제가 이렇게라도 하면 남편이 제가 불쌍해서라도 좀 변할까 싶어서요. 저는 동서에 대해 아는 거라고는 없었지만 너무나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서방님 같은 남자를 그래도 애 아빠라고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기특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서방님이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또 술 먹었어요? 이렇게 매일 취할 때까지 술 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다 몸 다 버리겠어요. 뭐야? 너 지금 내 새끼 좀 낳아줬다고 마누라 노릇하는 거냐? 난 너네 마누라로 인정한 적 없어. 너희 아버지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사업에 재 뿌리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지. 너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아빠한테 얼마나 미움받는 줄 알아? 알았어요, 알았어. 다 내 잘못이에요. 이러다 어른들 깨시겠어요. 얼른 씻고 방에 들어가요. 쿵. 그때였습니다. 서방님께서 팔을 붙잡는 동서를 밀어버렸어요. 어디 내 몸에 손을 대. 넌 그냥 내 눈에 띄지 말고 이 집에서 쥐 죽은 듯이 살아. 아니다. 차라리 이 김에 네 애새끼 데리고 나가주면 더 좋고. 저런 게 어떻게 사람일까요? 자기 자식까지 낳아준 여자한테 저렇게 모진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동서 괜찮아? 서방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이렇게 내동댕이 치는 사람이 어딨어요? 형수가 무슨 상관이에요? 오라, 둘 다 우리 집에 팔려온 팔자라 벌써 뭐 동맹이라도 맺으셨나? 암튼 앞으로는 둘 다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요. 나 성질나면 내가 뭔 짓 할지 모르니까. 아이고, 무섭네 무서워.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밖에서 깡패짓 하고 다니는 사람이 집에서라고 다르겠어요? 형님 그만하세요. 저 사람 형님한테까지 무슨 짓 할지 몰라요. 괜찮아.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지. 원래 찌질하고 못난 놈들이 집에서 여자한테나 큰 소리 치는 거야. 뭐? 찌질? 내가 하라면 못할 줄 알아? 자꾸 그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계속 철딱서니 없이 굴면 내가 결혼하고도 버릇 못 고쳐서 아직도 룸사롱이나 드나든다고 시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릴 거니까.
서방님은 그나마 제가 시아버님 얘기를 꺼내니 입을 꾹 다물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동서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다 잠들었어요. 저는 동서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방님의 망나니 짓은 조카가 학교에 들어갈 정도로 컸는데도 더 나아질 기미라고는 없이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저도 그맘때는 딸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동서를 챙길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시아버지의 재개발 사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덕분에 서방님은 전보다 돈을 더 펑펑 쓰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딱 봐도 비싼 차에 요란한 옷들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돈 쓰러 다니느라 바쁜지 언제부터는 아예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저와 동서는 어차피 들어와 봐야 진상만 떠는데 오히려 안 들어오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오랜만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면 술에 진탕 취해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서방님 한 번씩 왔다 가면 동서 얼굴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몇 번 동서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동서는 별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동서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주의 깊게 동서를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전과는 동서가 달랐거든요. 몸도 많이 마르고 밥도 잘 먹질 않았어요. 자신 스스로는 전혀 챙기지도 않고 오로지 조카를 돌보는 일에만 신경 쓰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가 설거지하는데 팔뚝에 퍼런 멍이 보이더라고요. 분명 누군가 세게 손으로 잡은 자국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동서에게 물었어요. 누가 이랬냐고요. 그런데 동서는 처음엔 아무 일 아니라고 잡아댔습니다. 저도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자주 들어오지도 않는 서방님이 왔다 갈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상처를 눈 감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설거지하던 동서를 앉혀놓고 저는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동서도 힘겹게 입술을 떼더군요. 여자가 생겼다고 이혼해달래요. 나도 자기랑 살기 싫으면서 참지 말고 그냥 이혼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동서,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차피 지금까지도 남남처럼 살았는데 그냥 이혼해주고 위자료라도 받아서 편하게 살아. 저라고 저런 인간하고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합의 이혼해달래요. 저희 아버지한테 뜯긴 돈만 수억이라 시아버지께서 절대 저한테는 위자료는 뭐니 한 푼도 못 준다고 하셨대요. 겪으면 겪을수록 대단한 집구석이었습니다. 서방님도 서방님이었지만 시아버지라는 분은 더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서방님과 동서가 결혼할 당시 동서 아버지가 가져간 돈이 아까워서 시아버님은 서방님을 이혼시켜주지 않는 거였어요. 동서에게 줄 위자료가 아까워서요. 그래서 서방님은 동서에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난리를 치는 거였습니다. 그날은 조카와 딸아이를 일찌감치 재우고 저와 동서는 함께 꽃게탕에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서방님 때문에 속상해도 언제나 나쁜 소리 한 번 안 하고 하소연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동서가 답답하고 안쓰러워서요. 술에 취해서라도 욕이라도 한 번 하라고 했죠. 그런데도 착하기만 한 동서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또 술에 취해 들어온 서방님이 갑자기 동서를 데리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동서 팔을 붙잡으며 따라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오히려 제게 괜찮다며 들어가 주무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분명 서방님의 태도가 평소와는 좀 달라 보였거든요. 눈이 완전 돌아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방에 가서 노크했습니다. 괜찮은가 해서요. 그런데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곧바로 시아버지 방에 달려가 도움을 청했어요. 아무래도 동서가 걱정된다고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쥐 남편이 마누라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걸 시애비한테 일러 바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 역시나 시아버지는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셨죠. 저는 그날 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동서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식사 준비 자리에 나타난 동서 얼굴에는 역시나 전날 없었던 새파란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방님이 때렸어? 아니에요. 제가 자다가 굴러다녔는지 벽에다 박았어요. 동서, 왜 그래? 그걸 말이라고 해? 왜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해? 사실대로 말해. 서방님이 그런 거지? 안 되겠다. 이리 와. 저는 그 길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앞에 동서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젯밤 제 부탁을 들어주셨으면 생기지 않았을 상처가 동서 얼굴에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제발 서방님을 좀 말려달라고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처참하기만 했습니다. 마누라가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잘못했으면 남편이 때렸겠어. 그래, 내가 언젠가 그럴 줄 알았어. 매일 울상에서는 힘이라고는 없이 비실비실 다니는데 어떤 남편이 예뻐하겠어? 어머니, 동서 얼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세요? 애들도 생각하셔야죠.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뭘 보고 배우긴 뭘 보고 배워. 가장 말을 잘 들어야겠다 라고 배우겠지. 서방님을 보면서 어디서 저런 무식하고 몰상식한 놈이 나왔나 했더니만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아주 절묘하게 섞어놓은 것이었어요. 오히려 저희 남편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 싶었죠. 저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저는 동서를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저도 우리 시댁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참고 살 수 있었던 거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동서를 도울 수 있을까 걱정만 하며 정작 구체적인 방안은 떠올리지 못하던 사이 동서의 얼굴과 몸에는 매일매일 상처가 늘어났습니다. 동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나랑 병원 가자. 병원 가서 사진도 찍고 경찰에 신고도 해. 내가 증인해줄게. 저 인간 돈 안 주고 합의 이혼해달라고 저러는 거예요. 매일 때리고 물건 때려 부수면 제가 무서워서 합의해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재수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미안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왜 미안해요. 이게 다 제 팔자가 박복한 탓인데. 안 되겠어요. 우선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동서는 지금 당장 짐부터 싸. 그날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얼굴에 퍼런 멍과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를 보는데 더는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집은 지옥이었어요. 어떻게든 동서를 탈출시켜야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그 길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애인 재단 건물이 아직 저와 남편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시아버지께서 건물을 저희에게 진짜로 주신 건 아니었어요. 이미 시아버지 앞으로는 건물이 몇 개나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장애인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남편 앞으로 해두신 거였죠. 언제 어떻게 걸려서 시아버지에게 쫓겨나게 되더라도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요? 동서, 이 집안 사람들한테 이 정도 돈 받을 자격이 있어.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이 돈 가지고 최대한 멀리 떠나. 그리고 우리 걱정하지 말고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아. 다신 돌아오지 마. 알았지?
그렇게 동서는 제가 억지로 지어준 5천만 원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동서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지만 시부모님도 서방님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해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건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시던 시아버님께서 갑자기 그 건물을 팔고 다른 곳에 투자하신다면서 저희에게 은행에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는 대출받았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실직고했습니다. 그날 집안은 발칵 뒤집어져 버렸죠. 이것들이 순진한 척하더니만 감히 내 뒤에서 일을 꾸며? 너네 그 돈 어디다 썼는지 빨리 말해!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난리가 나셨어요. 대출받은 돈을 어디다 썼는지 빨리 말하라고 하셨죠.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제가 미움받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동서에게 그 돈을 준 걸 알면 시아버지는 아마 지구 끝까지라도 동서를 찾으러 가셨을 테니까요. 아버님, 사실은 제 동생 장가 보낼 때 제가 좀 도와줬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으이그, 이래서 없는 집이랑은 사돈 맺는 게 아닌데 너희 친정은 도대체 선생이라고 잘난 척만 할 줄 알지 어쩜 없어도 그렇게 없니?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그렇게 큰 돈을 나랑 상의도 없이 너네 마음대로 써?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해요. 그 일로 저는 아주 된통 미움을 샀습니다. 제게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 없던 시아버지께서 그 일로 저를 아주 대놓고 미워하셨어요. 어느 날은 빨래를 가지고 또 어느 날은 청소를 가지고 사사건건 화를 내셨죠. 그러더니만 결국은 제 앞에서 상까지 엎어버리시더군요. 아침상이 이게 뭐야? 너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아침상을 이렇게밖에 못 차려? 이딴 거 먹고 시아버지더러 일하러 나가라는 거냐? 밥도 못 차려 아들도 못 낳아. 너 이따위로 할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다 큰 소녀도 있는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뭐야? 지금까지 내가 번 돈으로 먹고 놀기만 하던 놈이 감히 마누라 때문에 아버지한테 큰 소리를 내? 이 괘씸한 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나가라! 네, 나가드리죠. 저도 더는 아버지랑 한 집에서 못 살겠어요. 뭐야?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없이 밥만 축내는 병신 새끼가 어디서 감히 아비한테 큰 소리야? 나가! 당장 나가라고! 네, 병신 아들은 평생 꺼져드릴 테니까 지금처럼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아버지는 그렇게 사시다가 평생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결국 저와 남편 그리고 딸아이까지 그 지옥 같았던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미안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지금이라도 다시 집에 돌아갈까? 혹시 모르잖아. 아버지께서 다시 받아주실지. 여보, 당신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어. 그리고 당신 잘못 아니야. 내가 동서 도망가는데 도와주자고 했잖아. 그 돈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화가 나신 거고. 근데 이제는 나도 더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당신이랑 우리 딸 책임질 테니까. 그때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남편 앞에서 당당히 제가 다 책임지겠다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 다 하며 살아놓고도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몰랐었나 봐요. 남편은 결혼하고 살림만 하던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걱정했지만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명색이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있었으니까요. 저로서는 어떻게든 취직은 되겠지 싶어서 여기저기 사람을 뽑는다는 회사에는 몽땅 다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을 너무 쉽게 봤더군요.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사느라 나이만 먹었지. 직장 생활을 해본 이력이 없었으니 이력서를 아무리 많이 보내도 연락 오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제 상황을 알고 안쓰럽게 생각하셨던 직업 소개서 사장님께서 저를 채용하셨어요. 저처럼 취직에 간절하고 악착 같은 사람이 직원으로 있으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직업도 소개해주고 응원해주겠냐면서요. 사장님 말씀대로 저는 제법 직업 소개소의 일에 잘 맞았습니다. 저처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느라 일을 할 수 없었던 엄마들에게도 일을 소개하고 저희 남편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을 소개해주며 보람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쯤 되니 직업소개서에서 받는 월급 가지고는 새 식구 살기 빠듯했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2-3시간 정도 파출부 일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투잡이었죠. 몸이야 당연히 좀 고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남편과 딸아이가 행복하고 셋이 함께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의 행복인가 싶더군요. 지옥 같았던 그 집을 나오고 나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사느라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았지만 가끔 동서와 조카 얼굴이 떠오르기는 했어요. 저도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으니 찾을 생각은 없누도 못 냈지만 그래도 어디에 있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잘 살고 있기를 마음속으로 바랬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저도 남편도 모두 50이 넘었네요. 남편은 항상 제가 이 나이까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에 대해 걱정하고 미안해했어요. 내가 몸이 성치가 않아서 당신이 고생이 너무 많아. 내가 기술이라도 배워뒀으면 당신이 이 나이까지 남의 집 청소나 하고 빨래하면서 살진 않았을 텐데.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결혼해서 당신네 집에서 마음고생은 좀 했어도 대골 같은 집에서 밥 안 굶고 산 것만 해도 다 당신 덕이지. 거기다가 당신이 우리 딸내미 저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냈잖아.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어느새 훌쩍 다 커서 전문 대학을 나와 강남의 큰 미용실까지 취직하게 된 건 다 남편 덕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러 나가면 남편은 딸아이 아침밥을 챙겨 먹여 학교를 보내고 학교 갔다 오면 공부까지 봐주면서 하나뿐인 귀한 딸 착하고 예쁘게 잘 키워냈거든요. 사실 저는 쉬지 않고 일한 거 말고는 딸에게 너무 해준 게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남편은 아침부터 설레발을 치며 저녁에 미역국이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남편표 갈비찜을 해놓을 테니 일찍 들어오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50이 넘어서도 제가 출근할 때면 현관까지 나와서 볼에 뽀뽀를 해줬어요. 그러면 저도 보답으로 남편을 꼭 안아주었죠. 우리 부부의 시작은 분명 사랑은 아니었지만 지난 시간을 함께 살아오며 쌓아오고 이루어낸 것들이 우리 부부의 사랑이자 역사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파출부 일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젊은 사모님 댁이더라고요. 제가 파출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별의별 여자들을 다 만나봤지만 이 여자는 손에 꼽힐 정도의 진상이었어요. 사실 저도 그 집에는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 말고도 그 집에 다녀온 여사님들마다 다들 학을 떼고 다시는 안 간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소개서에서 일하는 제가 가는 거였어요. 사실 저도 이제는 딸도 다 컸고 전세이기는 해도 서울에 집 한 칸은 있으니 파출부 일은 그만둘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딸내미 작은 미용실이라도 하나 차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만두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줌마, 오늘 2시간 연장할 수 있죠? 이따 저녁에 남편이 시어머니랑 회사 사람들 갑자기 데려온다네요. 오늘 대청소 좀 싹 해주시고요. 우리 시어머니 엄청 깐깐하시니까 최대한 깨끗하게요. 사모님,
제가 오늘은 집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연장은 힘들고 시간 맞춰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시간 내에 대청소한 것처럼 싹 깨끗이 해드리고 갈게요. 아줌마, 방금 내 말 못 들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회사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아줌마 일이 내일보다 중요해요? 그게 사실은 오늘 집에 중요한... 몰라. 나는 아줌마 사정은 모르니까 무조건 해줘요. 시급은 원래보다 2배 더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시끄럽게 더 말하지 말고 빨리 시작이나 해요. 서울에서도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저 모양일까요? 나이도 많아봐야 이제 제 딸 또래나 됐을 것 같은데 어쩜 젊은 사람이 저렇게 싹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급하게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놓고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마누라 생일날까지 고생이 많네. 음식 따뜻하게 데워서 우리 딸내미랑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와요.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모는 도대체 대청소를 얼마나 할 생각인지 청소를 해도 끝이 없었어요. 심지어 옷방을 얼마나 뒤집어 놨는지 멀쩡한 가방이며 옷가지들까지 박스에 다 넣어서 현관에 내놨더라고요. 사모님, 이거 설마 다 버리시는 거예요? 다 산지 얼마 안 되고 멀쩡한 것 같은데. 버리기는요. 제가 얼마나 아끼는 것들인데요. 우리 시어머니가 아주 노랭이라서 제가 명품 사는 거 알면 뒤집어질 거예요. 이거 저기 밖에 창고에 넣어둘 테니까 얼른 들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비싼 집에 살면서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한테 하도 못되게 굴길래 부모가 돈이 많아서 철이 없는 공주님인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돈이 많은지 시어머니 눈치를 엄청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정리 다 했으면 들어가서 음식 몇 가지만 좀 해주고 가요. 재료는 냉장고에 다 있으니까. 참, 꽃게 있으면 꽃게탕은 꼭 해야 돼요. 네, 그럼 꽃게탕이랑 다른 음식은 뭐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냥 대충 다른 거는 아줌마가 좋아하는 걸로 해요. 우리 시어머니 입맛이 딱 싸구려라서 아줌마랑 딱 맞을 거예요. 어쩜 말을 해도 저렇게 못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들이 없어서 천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런 며느리라도 들어오면 어쩌나 싶어서요. 저는 음식까지 다 해놓고 일당을 받아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도 봉투 안에 두둑하게 든 현금을 보니 피곤이 싹 가시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이런 휴대폰이 없더라고요. 주방에 놓고 왔네.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습관적으로 그 집 싱크대 위에 올려두고는 마음이 급해서 그냥 나온 것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다시 젊은 사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웬 젊은 남자가 나와서 저더러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남자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해주러 왔다가 깜빡하고 휴대폰을 주방에 두고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예의 바르게 꾸벅 인사까지 하며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금방 주방에 가서 가져오겠다면서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벌써 손님들이 다 왔는지 집안은 이미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간 좀 봐주세요. 어머님이 요맘때면 입맛 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꽃게탕 끓여뒀어요. 어머, 이거 정말 네가 끓였니? 이 꽃게탕 내가 예전에 먹던 거랑 맛이 너무 똑같아. 남자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들려오는 목소리는 조금 전 제게 쌀쌀맞게 굴던 젊은 사모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는지 목소리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내가 끓여놓은 꽃게탕을 마치 지가 끓인 것처럼 굴면서 가식을 떨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주방 앞에 서 있었는데 젊은 사모가 제 휴대폰을 들고 나와서 저를 보자마자 눈을 흘기더니 밖으로 빨리 나와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줌마,
갑자기 다시 오면 어떡해요? 꽃게탕 내가 끓인 거라고 시어머니한테 얘기 다 해놨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이 나가는 바람에 휴대폰을 두고 나가서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절대 안 할게요. 다음? 아줌마, 실수에 다음이 어딨어요? 아줌마 때문에 다 망치게 생겼으니까 오늘 일한 거 다 토해내고 가요. 사모님, 아무리 그래도 오늘 일한 걸 토해내라뇨. 제가 그 정도 실수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요? 이 아줌마 안 되겠네. 그걸 왜 아줌마가 판단해? 돈조는 내가 판단하는 거지.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연세도 많으신 분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어? 어머, 형님. 어머, 동서? 동서가 어떻게 여기 있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글쎄, 싹수 노란 젊은 사모님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바로 저의 동서였어요. 어린 조카를 데리고 집을 나갔던 바로 그 동서요. 형님, 내가 형님을 얼마나 찾았는데 결국 우리가 만나기는 만나네요. 몇십 년 만에 만난 동서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붓기가 잘잘 흘렀어요. 오늘 형님 생신 맞죠? 제가 다른 건 다 잊었어도 형님 생신은 절대 안 잊어요. 그래서 제가 이날마다 입맛도 없고 우울해하니까 아들이 저녁이나 먹자고 오라고 한 거예요. 어머, 그럼 혹시 아까 그 꽃게탕 형님이 끓이신 거예요? 어쩐지 예전에 형님께서 끓여주신 거랑 맛이 똑같더라고요. 맞아. 동서는 아직도 그 맛을 기억하고 있었어? 그럼요. 형님이 저에게 어떤 분이신데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애미야, 너 그럼 설마 이분한테 갑질 뭐 그런 거 한 거냐? 네가 끓이지도 않은 꽃게탕을 끓였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너 정말 안 되겠구나. 이분이 나한테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런 짓을 해. 얼른 사과드려. 어머, 제가 몰라 뵙고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도 동서는 아들도 장가 보내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걸 보면 동서는 그래도 그 집 떠나서 잘 살았나 보네. 괜찮기는요. 형님은 아직도 그렇게 사람이 좋으셔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돈도 없으시면서 저처럼 모자란 사람한테 5천만 원이나 그냥 주시고. 동서는 옛날 생각이 났는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동서를 위로하려고 다 같이 주저앉고 울고 말았네요. 그날 동서는 저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제 딸아이도 만났어요. 함께 남편이 만들어 놓은 미역국이랑 갈비찜을 먹으면서 밤새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일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데 글쎄 동서가 제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더군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아등바등 순댓국 만들어 판 돈으로 산 작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거 형님 드릴게요. 꼭 받아주세요.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동서 건물을 왜 받아. 형님이 제게 주신 5천만 원 그거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아예 없었어요. 아마 아들하고 둘이 못 버티고 어디 한강물에 뛰어들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그때 형님이 주신 5천만 원이 딱 이만큼이에요. 그 마음이 건물이 됐어요. 동서는 집을 나오자마자 시댁에서 가장 먼 서울로 무작정 올라와서 제가 빌려준 5천만 원을 가지고 순댓국집을 시작했대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거라곤 할머니께 배운 순댓국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댓국집이 대박, 아니 초대박이 났답니다. 몇 년 사이 분점까지 낸 것도 모자라서 본점까지 넓혀 작은 건물까지 샀다네요.
그리고 조카가 크면서 순댓국 밀키트니 뭐니 하는 사업까지 해서 지금은 순댓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메뉴들까지 대박이나 거의 작은 기업이 됐답니다. 동서는 성공한 이후 가장 처음 한 일이 저를 만나기 위해 서방님을 만나는 위험까지 감수하며 시댁에 찾아갔대요. 그런데 제가 이미 남편과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을 때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서방님은 만났어? 동서 보자마자 난리 쳤을 텐데 괜찮았어? 난리 쳐봐야 찌질한 인간이잖아요. 제가 형님 찾으러 가면서 제 담당 로펌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갔어요. 그 인간이 한 나쁜 짓이 저 때린 거 말고도 워낙 많아요 말이죠. 지금까지 한 나쁜 짓이란 나쁜 짓 제가 다 찾아서 깜빵에 넣어버렸어요. 우리는 아예 시부모님하고도 연락을 끊고 살아서 전혀 몰랐어. 고생 많았어, 동서. 동서는 돈만 많이 번 게 아니라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동서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서 멋진 복수까지 해냈더라고요. 저도 동서를 만난 이후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동서는 정말로 제 건물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었어요. 자식도 있는 사람이 제게 건물을 주면 어떡하냐고 저는 극구 사양했어요.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던데 가만히 있겠어? 며느리가 애가 좀 싸가지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다행히 제 말은 잘 들어요. 지가 좋아하는 명품이나 좀 사게 내버려두죠 뭐. 저와 남편은 곧바로 동서에게 받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제 딸아이에게 미용실을 차려줬어요. 저는 부모님께 외면당하고 시부모님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나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저도 이렇게 복을 받는 순간이 오기도 하네요. 여러분, 인생이란 끝까지 살아볼 만한 거였습니다.